여러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2년 만에 전주 땅을 밟았을 때 솔직히 말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은 길었고 그곳에서 나는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인명구조 현장에서 나는 베테랑이었습니다. 특히 911 테러 당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3명의 생존자를 구해냈죠. 그 일로 지역 TV에 출연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나를 알아봤습니다. 저기 정우찬이다. 영웅이야. 동료들은 나를 믿어줬고 나는 그 신뢰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이상하게도 자신감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달라붙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고향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 냄새가 그리웠던 건 사실이지만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죠. 문득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스닥에 전 재산을 걸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번엔 다르다. 이건 확실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22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쏟아부었죠. 하지만 시장은 무너졌고 내 통장 잔고도 함께 바닥을 쳤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이제 끝이에요. 나는 더 이상 못 기다려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죠. 정우찬 완전히 망했대. 결국 나는 미국에 더 이상 있을 이유도 있을 자리도 없었어요. 쫓겨나듯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내가 다시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하니 예전 그대로의 감나무가 나를 맞았어요. 감나무를 보며 괜히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나는 참 많은 다짐을 했었는데 정작 지금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부모님 앞에서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괜히 걱정시킬까 봐요. 금방 자리 잡을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도무지 확신이 안 생겼어요. 내가 미국에서 쌓아온 20년의 경력이 한국에서도 통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구조소방 관련 기관에 경력 자료를 냈어요. 미국에서의 기록이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받은 답은 참 잔인했죠. 해외 경력은 참고만 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묵직하게 찍어 누르더군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쏟아낸 22년이 이곳에서는 고작 참고용이라니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밖으로 나와 창문 너머로 전주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참 맑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만 흐렸죠. 나는 한참을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어떤 사람일까? 그 질문은 그날 하루 종일 그리고 다음 날까지도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첫 출근 날 새벽 전주시청 산하구조대 교육센터 앞에 섰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내 마음까지 스며드는 듯 했어요. 나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미국에서 수백 번 반복하던 일일지라도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어요. 그 시선에는 호기심과 거리감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 분위기를 단번에 느꼈습니다. 센터장과의 첫 인사는 짧고 무표정하게 지나갔죠. 해외 경험 많다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억양에는 묘한 벽이 느껴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눈빛에는 긴장과 작은 실망이 스쳐 지나갔죠.
교육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나는 미국에서 봐왔던 장비들과 비교하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비는 낡아 있었고 공간은 좁았어요. 손에 닿는 장비의 무게만으로도 두 나라의 차이를 느꼈죠. 낡은 산소통을 들어 올리며 나는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이거 최근 점검은 언제 했나요? 그러자 젊은 대원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저씨, 여기선 그거 매일 확인 못해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저씨라는 호칭보다 더 깊게 꽂힌 것은 생명을 다루는 장비를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태도였죠. 나는 잠시 대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장비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알던 현장이 아니구나. 점심시간이 되어도 나는 분위기에 쉽게 섞이지 못했죠. 대원들은 같은 테이블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만 나는 혼자 구석 자리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귀를 기울였더니 대화 속에는 종종 외국물 든 사람, 꼰대 스타일이라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게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걸 직감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손등을 바라보았죠. 미국에서 수없이 많은 현장을 뛰어다니며 남은 상처와 굳은 살. 그 손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쉰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돌아온 걸까? 그러나 그 말이 끝났을 때에도 나는 창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래도록 서 있었죠. 분명 고향이지만 나에게는 점점 낯선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설문 앞으로 더 깊어질 기세였어요. 첫 출근 후 일주일이 흘렀지만 나는 여전히 팀 내부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아침 회의가 시작되자 대원들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그들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했어요. 나는 조용히 후미에 앉아 회의 내용을 적어 나갔죠. 손은 익숙하지만 마음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회의 때 책임자들이 모두 내 의견을 물었고 내 말은 늘 중요한 참고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팀장이 출동 규정을 설명하며 물어봤죠. 경력자라고 들었는데요. 한국 방식 먼저 배우세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실상은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잘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내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죠. 마치 한 번도 서보지 않았던 위치로 밀려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장과 몇몇 대원들은 미국 사례를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미국은 장비만 좋아. 실제로 오면 별거 없대. 맞아요. 다들 유튜브만 보고 괜히 환상 가지는 거죠. 그 말 사이에 은근히 나를 향한 시선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정리했어요. 묵묵히 행동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현장 실습에 나가던 중 한 대원이 옆에서 툭 하고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선 어땠어요? 거기선 다 멋있게 구조하고 그런 거죠? 물어보는 말투에는 진심보다 비웃음이 더 많았어요. 나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구도 멋있지 않아요. 그저 살리려고 뛰는 사람뿐이죠. 내 말은 경험에서 우러났지만 대원의 반응은 가벼웠습니다. 아, 네, 뭐 그렇겠죠. 그 순간 내 눈빛이 잠시 흔들렸어요. 나는 내 경험과 진심이 이곳에서는 닿지 않는다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옆에서 걷던 한지수 간호사는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을 건넸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국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곧 익숙해지겠죠. 그러나 내 미소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실습 도중 한 대원이 장비를 떨어뜨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잡았어요. 그 순간 대원이 불만을 섞어 말했죠. 아저씨, 여기선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내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는 대원의 손에 장비를 조심히 쥐어주며 말했어요. 장비는 사람 목숨과 같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지만 대원들은 그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에서 내 말은 모두에게 기준이었고 조언이었고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과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시 걸음을 옮겼죠. 내 어깨는 약간 굽어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건물 밖에 나서자 전주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 바람마저도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마디를 삼켰죠.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내 마음속에서는 작은 금이 가고 있었고 그 금은 앞으로 더 크게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는 더 무겁게 흘렀어요. 나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했고 장비 정리와 점검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성실함을 눈여겨보지 않았죠. 어떤 대원은 나를 지나가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저씨, 그렇게 꼼꼼할 필요 없어요. 여기선 다 대충 해요.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은 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장비실 한쪽에 조용히 서서 오래된 소화 호스를 손끝으로 천천히 눌러보았어요. 섬유가 약해진 것이 느껴졌고 물이 제대로 나올지 의심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쉰 뒤 팀장에게 다가갔죠. 팀장님, 이 호스는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팀장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어요. 예산 없어. 그냥 쓰세요. 그 말은 너무 단단했고 그 사이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장비의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나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가 조용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는 내 뒷모습에는 깊은 무력감이 깔려 있었어요. 잠시 휴식 시간이 찾아오면 대원들은 함께 모여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물을 마시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죠. 그들은 새로운 장비보다 휴가, 연애, 취미 이야기만 했어요. 나는 들어갈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웃음이 내 세상과 다르다는 걸 더 깊게 느꼈죠. 한지수 간호사는 그런 나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조용하세요.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담담함을 지키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분위기 파악 중이에요. 한지수는 그 말에 잠시 눈을 내리깔며 부드럽게 말했죠.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에 스친 쓸쓸함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버스가 몇 번이나 지나가도 나는 타지 않았습니다. 전주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빛이 도로 위에 길게 늘어져 흔들리고 있었죠. 나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집에 도착해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나에게 따뜻한 저녁을 내주었지만 나는 젓가락질을 잠시 멈출 때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은 내 마음을 느꼈지만
조심스레 바라보기만 했죠. 말 한마디가 더 큰 상처가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미국에서 쓰던 낡은 구조 장갑을 꺼내 손에 끼워 보았어요. 손가락마다 깊이 배어 있던 감각들이 잠시 되살아났고 그 순간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장갑 속에서 나는 분명 필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감각조차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전주의 밤바람이 조용히 울고 있었고 그 바람은 내 마음속 작은 금을 더 크게 벌리는 듯 했어요. 구조대에 합류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내가 처음으로 출동 현장에 투입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출동벨이 울리자 대원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나도 그들과 발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장비를 챙겼어요. 그러나 내 동작은 미국에서 익숙했던 방식이었고 한국 대원들의 흐름과는 달랐죠. 그 차이가 조금씩 시선을 끌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팀장은 짧게 말했어요. 현장에선 한국 방식 따르세요. 말투는 단호했고 지적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감을 잃은 사람의 억눌린 목소리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대원들은 빠르게 환자를 들것에 옮기려 했어요. 그러나 들것의 안전 잠금 장치가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즉시 손을 뻗어 대원을 막았죠. 잠시만요. 이 상태로 들면 위험합니다. 대원은 짜증 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그냥 빨리 옮기면 돼요. 시간 없어요. 그 말에 나는 잠시 굳었지만 다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환자 척추가 더 다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맞았지만 현장은 이미 조급함과 압박이 가득했어요. 대원들은 내 말을 들은 척하지 않고 움직였고 결국 들것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팀장은 그제야 나를 흘끗 보았죠. 그러나 비난이 먼저였습니다. 우찬 씨, 현장 적응 좀 하세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들것을 다시 잡고 조심히 차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내 손끝에는 익숙한 긴장감 대신 이곳에서는 방해되는 사람이라는 감정이 내려앉았죠.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구급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대원들은 앞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는 불만과 불신이 섞여 있었어요. 미국 타령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흐름만 끊잖아. 나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전주의 풍경만 바라보았죠. 그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나에게서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환자를 인계한 뒤 한지수 간호사가 조심스레 나를 불렀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직 제가 미숙하네요. 그러나 한지수는 내 눈가를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로는 괜찮다 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무를 마친 나는 탈의실에서 잠시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출동 장갑을 벗어 바닥에 올려두니 장갑은 오래된 주름처럼 깊은 선을 드러냈습니다. 그 주름은 내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의 흔적이었고 그 흔적이 이곳에서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죠. 나는 장갑을 조용히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여기 맞는 사람일까? 탈의실 문 밖에서는 대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웃음과 나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 마음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처음으로 확실하게 갈라지고 있었어요. 구조대에 들어온 지 2달째가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출근하기조차 망설였습니다. 아침 햇살은 창밖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그 빛은 내 방 안까지 닿지 못한 듯 했어요. 침대 모서리에 앉은 나는 한동안 손등만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남아있는 굳은 살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굳은 살이 이곳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깊게 눌렀죠.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했지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변의 공기마저 무거워 보였습니다. 대원들은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어요. 익숙해진 무관심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점검 시간 한 대원이 장난스레 말했죠. 아저씨, 장비 확인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대충 봐도 돼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비는 사람 목숨이랑 같아요. 그러자 대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가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불편했고 그 안에는 무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팀장 역시 나에게 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죠. 점검표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찬 씨,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만 하세요. 그 말은 지시가 아니라 선을 긋는 말처럼 들렸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화면 위에서 움직이는 팀장의 손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무겁고도 차갑게 느껴졌죠. 잠시 쉬는 시간, 나는 조용히 사무실 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벽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좁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지수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다가 나를 발견했죠. 선생님,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적응 중이에요.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적응되고 계신가요? 나는 눈을 피한 채 대답했습니다. 되겠죠.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그러나 내 목소리는 나를 배신하듯 떨려 있었어요. 오후 교육 시간, 팀장은 동영상 자료를 틀어놓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원들은 앞줄에 붙어 앉아 있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뒤쪽에 자리를 잡았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벽이 나를 자꾸 뒤로 밀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의 도중 팀장은 미국식 장비 사용 예시를 보며 말했어요. 저런 건 여기랑 안 맞아요. 현실은 현실이죠. 대원 몇 명은 웃었고 누군가는 나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어요.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혈관이 도드라졌고 그 손은 마치 예전의 나 자신을 다시 붙잡으려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나는 누구보다 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는 나를 향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조차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전주의 저녁바람이 내 볼을 스쳤어요. 바람은 따뜻했지만 나는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주차장 한쪽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붉게 지는 하늘 아래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 표정은 누구보다 침착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지친 하루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벽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달을 채워가고 있었어요. 시간은 지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출근길에 오르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센터 건물이 눈앞에 보이면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들었죠. 나는 건물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숨을 들이쉰 뒤 다시 내뱉었지만
그 숨은 마음을 가볍게 해주지 않았어요.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대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그 인사는 나에게 도달하지 않았죠. 나는 조용히 내 자리로 걸어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할 때 사용하던 업무 체크리스트였어요. 나는 그 메모를 보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메모는 여기선 쓸모없겠지. 나는 손가락으로 메모지를 접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전 교육 중 팀장은 새로운 정책 사항을 전달했어요. 말이 끝나자 대원들은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내 입은 계속 굳어 있었죠. 나는 입을 열려다 멈췄고 손끝만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말 못한 서러움이 쌓여 터지기 직전의 신호처럼 보였어요. 그때 한 대원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찬 아저씨는 미국 방식으로 해보면 되겠네요. 주변에서 작게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은 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어요. 나는 얼굴을 잠시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은 분명했지만 대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혼자 건물 뒤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내 시선은 멀리만 향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불자 나뭇잎이 흔들렸고 그 소리는 조용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한지수 간호사가 나를 찾아왔죠. 오늘은 더 힘들어 보이시네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수 씨,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마음속 무게가 그대로 묻어났어요. 한지수는 잠시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선생님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세요. 여기 분위기 탓도 있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 침묵 속에서 내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나는 손에 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선 제가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 말에 한지수는 더 깊은 표정을 지었지만 나에게 어떠한 해답도 쉽게 건네지 못했습니다. 내 상처는 단순한 위로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후가 지나고 근무가 끝날 무렵 나는 조용히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장갑, 메모지, 작은 손전등을 차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동작은 느렸지만 하나하나에 아쉬움이 담겨 있었죠. 나는 사물함 문을 닫은 뒤 문 앞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내 어깨가 아주 작게 흔들렸어요. 퇴근 시간 종이 울리자 대원들은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나는 탈의실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었죠. 출입문을 나서며 나는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공간이 더 이상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충분히 깨닫고 있었어요.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자 나는 낮게, 아주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이젠 떠날 때가 된 것 같군요. 그 말은 길게 울리지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깊고 아프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어요. 사직서를 건네던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후회보다도 결심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고 그 표정에는 아쉬움도 붙잡을 마음도 없었죠. 그 장면을 본 순간 나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주 시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선선했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계속 요동치고 있었죠. 나는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 문장은 내 가슴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카페에 들어가 조용한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한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나는 휴대폰을 꺼내 증권 앱을 띄웠습니다. 그 화면은 나에게 공포이자 후회였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싸움을 떠올리게 하는 신호였죠. 나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그러나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내 표정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래전 현장에서 화재 속으로 뛰어들던 사람처럼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실패는 아팠지만 그 실패를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속삭였죠. 다시 해보자. 이번엔 제대로.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결심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식도록 나는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주식과 관련한 용어들, 종목 이름,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배웠던 가치 평가 방식. 나는 하나씩 적어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주식은 도박이 아니어야 했죠.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략이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내 손이 멈추었어요. 시선은 창밖의 거리를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 사이로 섞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떠올리며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살며시 화면을 확인한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 말은 다짐을 넘어서 또 한 번의 싸움을 향해 걸어나가는 선언이었죠. 밖으로 나왔을 때 전주의 저녁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내 발걸음은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가 있기에 이제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삶이 있다고 믿고 있었죠. 나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내 인생을 구해보자.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이겨내야 할 전쟁의 시작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직 후 며칠 동안 나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무기력함에 빠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1,000만 원이 적힌 노트를 올려두고 그 금액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 돈은 남은 전 재산이자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씨앗이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미세하게 맴돌았어요. 나는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투자 계획을 세우며 채워넣은 글씨들이 내 새로운 의지가 되고 있었죠. 욕심을 버려라. 기초부터 다시. 나는 손가락으로 밑줄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경고 같았어요. 식탁 위에는 미국 시절 들고 다니던 작은 전자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들자 낯설게만 느껴지던 안정감이 다시 손끝으로 돌아왔죠. 나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며 종목의 적정 가치, 변동폭, 오르는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 과정은 마치 나를 다시 살리는 호흡 같았어요. 점심쯤 되어 잠시 쉬기 위해 거실로 나왔을 때 휴대폰에 문자가 한 통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한지수 간호사였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신가요? 문자에는 짧은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나는 쉽게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나는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와 차분하게 모니터를 켰어요. 증시 차트가 켜지자 내 표정은 무겁고 진지하게 굳었습니다.
나는 마치 오래전 떠났던 전쟁터에 다시 발을 들이는 병사 같았죠. 나는 적어둔 기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절대 레버리지 금지. 손절은 빠르게, 매수는 천천히. 이해하지 못하는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다. 매일 1시간 공부를 먼저 하고 거래한다. 수익은 작아도 안정적인 길을 택한다. 나는 기준을 다시 한번 노트에 적고 역게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무모함을 떠올리는 듯,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도박하지 않는다. 내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숨겨져 있었죠.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공에 대한 간절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나는 첫 매수를 향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3번의 심호흡 끝에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간다. 매수 완료 알림이 화면에 뜨는 순간 내 심장은 세차게 뛰었어요. 그 뛰는 소리는 무서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죠. 조용한 집안에 내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흘렀습니다. 혼자였지만 나는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마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스스로 시작한 장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는 말했어요. 이 1,000만 원 내가 꼭 키워내겠다. 그 말은 바람처럼 부드럽게 흩어졌지만 그 바람 속에는 앞으로 닥칠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매수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내 하루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누구보다 먼저 책상에 앉았고 어제의 시장을 복기하며 노트에 조용히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버릇처럼 늘어갔고 줄줄이 쌓인 글씨는 새로운 삶의 흔적 같았죠. 그날도 나는 노트를 펼쳐 전날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과열 종목 접근 금지. 이유 없는 상승은 함정. 손끝으로 글자를 짚는 내 표정은 마치 구조대 시절 위험한 현장을 살피던 눈빛과 비슷했어요. 침착하고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모니터를 켜자 거래량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내가 선택한 종목은 며칠째 조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변동은 크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불안 대신 안정감을 주는 차트였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 뒤 시장 개장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의 긴장감은 마치 과거 화재 현장에서 문을 열기 직전의 느낌과 닮아 있었죠. 시장이 열리자 차트가 작은 파동을 일으키며 부드럽게 올라갔습니다. 나는 동공을 좁히며 화면을 살폈어요. 1%, 1.3%, 1.7% 수익이 조금씩 늘어가자 심장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손을 움직이지 않았죠. 지금은 아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오쯤 내 종목은 3% 상승했어요. 아주 작은 수익이었지만 나에게는 이 작은 상승이 그동안 무너졌던 모든 자신감을 조금씩 복원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마우스를 움직였고 매도 버튼을 눌렀죠. 매도 완료. 그 짧은 알림음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내 심장은 크게 뛰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됐다. 손에 쥔 수익은 크지 않았어요. 딱 31만 8천 원. 그러나 그 금액을 보는 순간 내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지난 실패로 잃었던 자존감 하나가 그 작은 숫자 속에서 다시 자라는 듯 했죠. 나는 의자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것은 후회도 두려움도 아니라 정말 오래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음에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웃었어요.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에는 지난 시간 동안 무너졌던 무언가가 다시 서서히 일어나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죠. 한지수 간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고심했어요. 대답을 바로 보내지 않고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나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차트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 움직임은 마치 새로운 삶을 향해 앞으로 걸어가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쉰 뒤 노트에 조용히 적었죠. 첫 수익. 금액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돌아왔다. 그 글을 적으며 나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시작하자, 우찬아. 이제야 제대로 시작이다. 방안을 채운 건 아주 작은 희망의 기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운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여정을 향한 첫 불씨가 되기에 충분했어요. 첫 수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다시 시장의 무게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모니터 앞에서 차트를 확인하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던 종목이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붉은 캔들이 연이어 떨어지며 내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흔들리지 마라, 기준을 지켜라. 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속삭였지만 눈앞에서 떨어지는 그래프는 그 속삭임을 조롱하듯 거세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노트에 적혀있던 원칙을 천천히 읽었어요. 감정으로 매수하지 말 것. 공포에 휘둘리지 말 것.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기록보다 약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고 미국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장면이 잔상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때의 손끝 떨림이 다시 내 손가락 끝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차트는 더 떨어졌어요. 나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 아직 아니야. 그러나 내 목소리는 확신과 멀었어요. 마치 깊은 바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숨막히는 두려움 같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잠시 모니터를 끄고 밖으로 나갔죠. 전주의 골목길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가로등들은 하나둘 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들었어요. 밤하늘은 탁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그때 한지수 간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죠.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정신 정리 중이에요. 한지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쉰 뒤 말했어요. 선생님은 너무 혼자 끙끙대요. 힘들면 말해도 돼요. 사람은 혼자 견디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내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스쳤죠. 누군가의 걱정을 받는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참 오래된 감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니터를 켜자 차트는 약간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잠했죠. 나는 그 차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팔까? 아니면 버틸까? 마음속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노트 옆에 써둔 문장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나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쏘는 등불처럼 느껴졌죠. 나는 천천히 마우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기준을 믿자. 이번엔 흔들리지 말자. 나는 속삭이듯 말했고 그 말은 비록 작았지만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자정을 넘기고서야 나는 책상 앞을 떠났어요. 침대로 향하면서도 내 얼굴은 지쳤지만 눈빛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트는 내 꿈속까지 따라왔죠. 붉은 봉, 파란 봉, 흔들리는 선들. 그러나 꿈속의 나는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제는 어떤 파도라도 견딜 준비가 된 사람처럼요. 그리고 새벽녘 나는 눈을 뜨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흔들렸지만 부서지진 않았다. 그 말은 새로운 강함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 같았어요. 새벽 5시 나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피곤함보다도 오늘 시장이 열릴 생각이 더 내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죠. 나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어요. 따뜻한 향이 방 안을 채웠지만 그 향조차 내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나는 차트를 켜기 전 노트를 먼저 펼쳤죠. 간밤 급락 원인 분석할 것. 전날 적어둔 글씨는 단단했고 그 글씨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뉴스와 공시를 차례로 확인했어요.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지만 나는 최대한 감정 없이 분석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화면 속 글자들이 지난날 공포를 되살리는 듯 가볍게 심장을 쿡쿡 찔렀죠. 오전 9시 시장이 열렸습니다. 내 종목은 개장과 동시에 크게 출렁였어요. 초반에는 조금 올랐지만 이내 긴 음봉이 쏟아지며 4%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바라보았죠.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리고 있었지만 앞으로 뻗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팔아야 한다. 늦으면 또 무너진다. 미국에서 모든 걸 잃었을 때 나를 괴롭히던 그 공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목소리도 들려왔죠. 전날 밤 스스로 적어둔 문장. 겁에 팔지 말 것. 그 문장이 내 심장 깊은 곳에 조용히 박혔어요.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대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 원칙대로 가자.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서 오히려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흔들림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래프는 계속 울퉁불퉁하게 흔들렸고 한때는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다가 잠시 마이너스 3%로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 심장은 쥐어짜듯 아팠죠. 정오가 조금 지난 순간 전날 분석했던 재료가 시장에서 뒤늦게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급등주 사이에서 뒤늦게 주목받았고 내 종목도 천천히 상승 흐름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3%. 지루하고 느리게 버틴 시간 끝에 차트는 초록색 캔들을 하나 세웠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숨을 멈췄어요. 심장 소리가 귓가까지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죠. 제발 올라와라. 오후 2시경 내 종목은 완전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0.4%의 아주 작은 상승. 그러나 그 작은 상승은 나에게 오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보상이 되었어요. 나는 결국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죠.
매도 완료. 그 알림음은 마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풀려나던 매듭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익은 87,000원. 아주 작은 숫자. 하지만 그 숫자를 바라보는 내 눈빛은 오랫동안 짓눌렸던 나 자신을 향해 조용한 위로를 건네는 듯 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나 해냈다. 도망치지 않고 버텼다. 저녁 무렵 한지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도 괜찮았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처음으로 솔직한 마음을 보냈습니다.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금세 답장을 보냈죠. 그거면 충분해요. 정말요.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전주의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들어왔어요. 그 바람은 오늘 버텨낸 나 자신의 마음을 칭찬해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또 하나의 문장을 노트에 적었어요. 폭풍에도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문장은 앞으로 더 큰 폭풍을 견딜 준비를 시작하는 내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주식으로 다시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석 달이 흐른 시점이었어요. 내 책상 위에는 3권의 노트가 굵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분석, 두 번째는 매매 복귀, 세 번째는 하루 마음 기록. 그 노트들은 마치 내 새 삶을 지탱하는 3개의 기둥 같았죠. 아침 햇살이 책상 위로 들어올 때면 나는 묵직한 커피 향기와 함께 하루의 첫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를 켜기 전에 나는 먼저 기본서를 열어 재무제표와 분기 실적을 다시 점검하곤 했어요. 강박이 아니라 이제는 생활의 리듬이 된 습관이었습니다. 내 수익은 아직 작았죠. 하루에 5만 원, 8만 원, 많아야 12만 원. 그러나 그 작은 수익은 어떤 월급보다도 깊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도박의 결과가 아니라 노력의 결실이라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지수 간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좋아요.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나는 짧게 웃으며 답했죠. 조금씩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고 그 안에는 천천히 단단해지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장대비가 전주 시내를 잠시 적셨을 때 나는 빗소리를 들으며 차트를 복기하고 있었어요. 화면 위에는 이날 거래한 종목의 움직임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죠. 여기서 매수한 건 잘했는데 여기서 너무 일찍 팔았군. 내 말투는 부드러웠고 나 자신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였다면 나는 손실 앞에서 분노했고 실수 앞에서는 나 자신을 잔인하게 몰아붙였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기록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오래전 미국에서 배운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만든 정우찬의 방식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나는 창문을 열고 빗내음을 들었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듯 잔잔하게 울렸어요.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요즘 정말 멋있어요. 진심이에요. 나는 메시지를 보고 한동안 가만히 웃었죠. 그리고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 짧은 글에 내 모든 결의와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복귀 노트를 덮으며 나는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매일 조금씩 쌓아간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단단하다. 그 문장은 아무도 모르게 내 마음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 더 큰 성공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주식으로 다시 일어선 지 넉 달이 지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시장은 그동안 조용히 쌓이던 긴장을 마침내 폭발시키듯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자마자 숨을 멈출 뻔했죠. 코스피 전 종목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내 종목 역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로 무섭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재난 경보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또 시작이군. 나는 자신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한순간에 10년을 잃어버렸던 그날이 어둠처럼 밀려왔죠.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마우스 위에 올린 손이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내 눈에 비친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노트에 적힌 한 문장. 공포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문장은 내가 매일같이 나 자신을 교육하며 지키기 위한 원칙 속에 넣은 말이었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겁내면 또 무너진다. 오전 10시. 시장은 더 깊은 바닥을 향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서둘러 던지는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미친 듯한 하락 속에서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죠. 나는 분석 자료를 펼쳐 기업의 가치와 재무제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는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의 하락은 공포가 만든 과민 반응이고 실체 없는 소문이 추가로 불을 붙인 상태였습니다. 나는 노트를 보며 낮게 응조렸죠. 지금이 기회다. 손끝은 아직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명확한 방향이 생겼습니다. 나는 모니터의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추가 매수 완료. 그 알림음은 내 귀에 마치 다시 한번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전장의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오가 지나면서 시장은 바닥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4%. 주변 투자자들은 공포가 지나간 뒤 뒤늦게 되돌아오고 있었고 나는 그들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을 차트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트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버텼다. 그 말은 절망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의 가장 깊은 안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후 3시 시장 마감이 다가오던 시점. 내 계좌는 불과 몇 시간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3.1% 수익. 나는 화면을 바라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상승이 이틀째 버티는 투자자라면 대수롭지 않은 수익이었겠지만 나에게는 과거의 나 자신을 이긴 순간이었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이 붉어졌지만 그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손을 놓지 않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자 해방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한지수 간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죠. 비 온 뒤에 맑은 안개가 거리 위에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짧게 웃으며 답을 보냈어요. 조금 무너질 뻔했지만 오늘은 제가 이겼습니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겨낸 사람만이 하는 말이네요. 정말 대단해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제 나는 알았습니다. 과거가 주는 공포는 막을 수는 없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람에 실린 듯 나는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절망에서 가장 큰 기회가 온다. 그걸 오늘 내가 확인했구나. 폭락 장세에서 이겨낸 날 이후 내 마음에는 묘한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그 파도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치든 잠잠하든
나는 내 리듬대로 책상 앞에 앉고 내 기준대로 종목을 고르고 내 손으로 기록하며 나아갔죠. 내 노트는 어느덧 6권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장부처럼 누렇게 빛나는 그 노트들은 평범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 노트에 내 하루, 실패, 배움, 감정, 판단을 담아냈고 그 기록 하나하나가 내 삶을 다시 세우는 벽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나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죠. 오늘 체크해야 할 기업 리스트를 펼치며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급등을 노리지 마라, 단단한 기업을 찾아라. 그 문장은 지난 수개월 동안 내가 몸으로 깨달은 생존의 법칙이었어요. 그날 거래는 유독 조용했습니다. 시장은 흐릿했고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나는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투자의 본질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 내가 오랫동안 지켜본 종목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단번에 치솟는 급등이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마우스를 잡았죠. 매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노트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다시 읽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가격 변동은 기회이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매수를 눌렀어요. 그 선택에는 조급함도 욕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분석과 기준만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종목은 아주 미세하게 상승했습니다. 하루 종일 1%도 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조용한 수익이 좋았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수익이지. 저녁이 되자 나는 하루 복기를 시작했죠. 내 필체는 여전히 단단했고 글씨 하나하나에는 과거의 절망이 아닌 새로운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에 그날의 결론을 적었어요. 오늘도 작게 쌓았다. 작은 수익이 모여 큰 수익이 된다. 그 문장을 적고 펜을 내려놓자 문득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나는 잠시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죠. 네. 조용한 하루였지만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쌓았습니다. 그녀는 곧 답장을 보냈어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은 참 단단해지고 있네요. 나는 문자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단단해지고 있다. 그 말은 나에게 누군가가 처음 건네준 진심 어린 칭찬이었고 그 칭찬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을 따뜻하게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죠. 밤이 깊어갈 때 나는 창문을 열어 전주의 밤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공기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급하게 가지 않는다. 나는 하루하루 쌓아간다. 그게 나를 100억으로 데려갈 힘이다.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한 선언이었지만 내 인생에서는 분명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내 계좌는 어느새 1,000만 원에서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2배가 되어 있었어요. 2,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남들에게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나에게는 인생이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자신도 모르게 거울 앞에 멈춰섰죠. 예전보다 더 선명한 눈빛, 더 단단해진 얼굴, 그리고 어딘가 미묘하게 편안해진 어깨. 나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고 모니터가 켜지는 소음이 방 안에 익숙하게 울렸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는 금액을 늘릴지 말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자본을 늘리는 것은 곧 나 자신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는 일이었고 잘못되면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한 장 넘기며 나 자신에게 물었어요.
지금의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노트 안에는 내가 지난 4개월 동안 꾸준히 적어온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거기에는 욕심을 이긴 날들, 공포를 참아낸 순간들, 실수하고 복귀하며 다시 일어난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나는 어느 페이지 한 구석에 적힌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실패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다. 다시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신호다. 그 문장은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조언처럼 오늘 내 마음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어요. 오전 10시 내 주요 관찰 종목 중 하나가 갑자기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단타세가 아니라 명확한 호재가 반영되는 움직임이었죠. 그러나 나는 손을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달릴 때 나는 멈춘다. 남들이 멈출 때 나는 생각한다. 내 기준은 급등을 좇는 매매가 아니었어요. 나는 기업의 가치를 다시 확인했고 재료가 충분히 지속될지 판단했습니다. 잠시 뒤 나는 천천히 마우스를 클릭했죠. 매수. 하지만 과하지 않은 비중이었습니다. 욕심이 아닌 계산이 선택한 금액이었어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그 종목은 예상보다 훨씬 크게 상승했습니다. 5%, 7% 그리고 8.4%. 과거의 나였다면 심장이 폭발할 듯 들떠 더 높은 수익을 노리며 매도를 망설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나는 아주 조용하게 마치 손에 먼지를 털어내듯 침착하게 매도를 눌렀습니다. 매도 완료. 그 알림음은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확신의 소리로 들렸죠.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익은 얻었지만 지킨 건 내 중심이구나. 오후에 나는 한지수 간호사와 가까운 찻집에서 만났어요.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요. 왠지 안정돼 보여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죠. 제가 조금씩 중심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중심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 손에 쥔 따뜻한 찻잔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시장이 어떻게 흔들려도 제가 지킬 수 있는 기준 말입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주보며 말했죠. 그게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거죠.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하루의 복기를 마치고 노트 아래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중심이다. 중심이 서면 어떤 폭풍도 버틸 수 있다. 그 문장을 적는 내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세상이 흔들릴 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기 시작하고 있었죠. 내 계좌 잔고는 어느새 2천만 원을 넘어 2,600만 원에 닿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쌓인 이 숫자는 나에게 나도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그러나 수익이 늘어날수록 나는 오히려 더 절제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돈이 조금만 불어나도 숨이 가빠지곤 했지만 지금의 나는 수익보다 기록을 먼저 살폈고 차트보다 기준을 먼저 떠올렸죠. 그날 오후 한지수 간호사는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오늘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바람은 약했고 늦은 봄 햇살이 부드럽게 잔디를 비추고 있었죠. 한지수는 나를 보며 말했어요. 요즘 정말 달라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편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정적이에요. 나는 잠시 고개를 떨구며 웃었습니다. 조금씩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선생님은 이미 많은 걸 이겨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응원이 이렇게 따뜻한 감정이라는 걸 나는 오랜 세월 잊고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던 중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무섭지는 않아요? 돈이 늘어나는 것, 책임이 커지는 것. 나는 바람을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대답했죠. 무섭죠. 정말 많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뜬 채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게 버겁고 힘들었는데 지수 씨가 응원해 주니까 제가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한지수의 볼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린 뒤 작게 중얼거렸죠. 그럼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집으로 돌아와 늘 하던 대로 복귀 노트를 펼쳤어요. 그러나 오늘은 숫자나 차트보다 공원 벤치에서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노트 아래쪽에 작은 문장을 적었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이 응원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한지수에게서 온 문자. 선생님, 오늘 얘기 고마웠어요. 그리고 힘내요. 저 멀리서라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을 보냈죠. 지수 씨, 그 응원 잘 받았습니다. 창밖에는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응원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는 듯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계좌는 2,600만 원을 넘어서 조용히 3천만 원을 향하고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조급한 움직임 없이 차분하게 종목을 분석하고 내 기준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작은 계단처럼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오르는 그래프를 보며 나는 어느 순간 마음 한쪽에서 작은 희망이 움트는 것을 느꼈죠. 정말 1억도 갈 수 있을까? 나도 다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곧 그 생각을 지우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욕심이 시작되면 끝이다. 나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오늘의 기업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이날 장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변동도 적고 시장 분위기 전체가 평온한 늦여름 강물처럼 잔잔했죠. 이런 날은 보통 투자자들이 방심하기 좋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잔잔함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묘하게 불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용한 날은 항상 폭풍의 전조였지. 그리고 그 예감은 오후 들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갔죠. 오후 1시 45분. 내가 주시하던 종목 중 하나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트에는 순간적인 급등 급락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뉴스 속보가 뜨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기업 공시, 외신 기사, 관련 보고서를 확인했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 갑작스러운 변동을 설명할 만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시장의 표정이 천천히 불안으로 기울어 갔어요. 나는 손끝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오래전 감당하지 못했던 폭락의 기억이 내 가슴 밑바닥을 건드렸죠. 잠시 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한지수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오늘도 괜찮죠? 그 메시지는 막 무너질 듯 흔들리던 내 마음을 잠시 붙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움직여 답했죠. 괜찮습니다. 다만 시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시 돌아온 메시지. 선생님은 잘할 거예요. 오늘도 기준을 믿으세요. 그 문장이 내 흔들리던 마음을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어요. 오후 2시 30분. 문제가 되던 종목은 갑자기 마이너스 6%까지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주변 인터넷 게시판은 이미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던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나는 패닉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트를 숨 고르듯 바라보며 천천히 꼼꼼하게 판단했어요. 이건 공포성 매도다. 기업의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오랫동안 쌓아온 기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해한 기업만 매수한다.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 기준이 내 손을 붙들었죠. 나는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어요.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기 위해. 오후 3시 20분. 종목은 바닥을 찍은 듯 다시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9%. 툭 올라오는 작은 초록 봉들 속에서 내 표정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시장 마감 5분 전 종목은 마이너스 1.2%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죠. 오늘 나는 돈을 벌지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얻은 건 그 어떤 수익보다 값진 것이었어요. 내 기준을 지켰다는 경험. 그날 밤 나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온다.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으면 나는 흔들릴 뿐 부서지지 않는다. 그 문장을 적으며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죠. 폭풍은 곧 다시 올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폭풍을 이겨낼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폭풍 같은 장을 지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내 계좌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2,980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1,000만 원을 들고 시작했을 때 언젠가 3,000만 원이 될 거라고 정말로 믿고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나는 그저 하루를 버티고 원칙을 지키며 기준을 공부하며 조금씩 걷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걸 진짜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부를 마친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방 안에 퍼지면서 내 마음도 묘하게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상승만 있어도 계좌는 3,000만 원을 넘길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수익을 확정해야 한다는 욕심보다도 기준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렸죠.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습관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내가 꾸준히 모아온 종목 하나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0.3%, 잠시 후엔 0.6%, 그리고 0.9%. 나는 심호흡을 했죠. 욕심 부리지 마라, 늘 하던 대로만 하자. 몇 분 뒤 종목은 1.2%에 도달했습니다. 계좌는 3,002만 원. 그 순간 내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처음 고지에 다다른 사람의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매도 버튼을 눌렀죠. 매도 완료. 그 알림음은 그 어떤 음악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어요. 왔구나, 드디어. 그 말은 내가 오랜 시간 스스로에게 남겨두었던 숙제를 하나 해결한 듯한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볍게 감싸며 작게 웃었죠. 그 웃음에는 나 자신을 다시 믿게 된 사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잠시 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늘 느낌이 좋아요.
혹시 좋은 일 있었나요? 나는 답을 쓰기 전에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아주 부드럽게 벽과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오늘 작은 목표 하나를 넘었습니다. 몇 초 뒤 한지수의 답장이 돌아왔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괜히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원. 그 말이 요즘 들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었죠. 그날 저녁 나는 복귀 노트를 펼쳐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3천만 원을 넘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금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나는 변하기 시작했다. 그 글자를 쓰면서 나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3천만 원은 목표가 아니라 출발선이었어요. 나는 이제 더 큰 능력, 더 단단한 나 자신, 그리고 더 깊은 기준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3천만 원 고지를 넘긴 기쁨은 컸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차트를 켜기 전 습관처럼 내가 적어둔 기록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마다 내 과거 실수, 원칙, 다짐들을 정독했죠. 그건 단순 복습이 아니라 무너졌던 나를 붙잡아주는 하루의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유독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레버리지는 절대 금지. 단타로 돈을 잃었던 내 과거를 잊지 말 것.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사는 순간 나는 다시 무너진다. 그 문장들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오전 9시 시장이 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눈여겨보던 몇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3%, 5%, 7%. 나는 차트를 바라보며 차가운 숨을 들이켰죠. 이건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뉴스를 확인하자 관련된 소문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투자 유치 임박, 정부 지원 사업 선정 가능성, 대형 계약 체결설. 나는 이 모든 소문이 의도적으로 흘려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장 전체가 열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식 인터넷 게시판은 난리가 났고 사람들은 서로 사라고 외치고 있었죠. 심지어 내가 과거에 단타로 다 잃었을 때 봤던 그 탑승하라는 말들도 보였습니다.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은 과거의 그림자가 일으키는 파동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그 급등주는 이미 14%를 찍고 있었죠.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건 도박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이성보다 약했어요. 나는 잠시 동안 계좌에 들어온 3천만 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들어가면 오늘 하루에 200만 원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내 가슴을 천천히 흔들었죠. 그 순간 손이 마우스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지수였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선생님, 오늘 장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내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나를 붙잡아주는 로프를 누군가 던져준 것처럼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과거의 한 문장에 시선이 닿았죠. 남의 흥분에 올라타면 결국 가장 먼저 떨어지는 건 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끝의 떨림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경 그 급등주는 17%를 찍고 곧바로 마이너스 2%까지 폭락했어요. 게시판은 패닉에 빠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중얼거렸죠. 또 도망칠 뻔했구나. 과거로.
나는 그 종목을 보며 내가 얼마나 가까이 옛 습관의 늪에 빠질 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회복 중이라는 사실도요. 저녁 무렵 나는 한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수 씨 말 오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정말요? 다행이에요. 선생님은 잘할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죠. 잠잠한 전주 저녁 하늘 아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과거의 나를 이기고 있다. 그날 복귀 노트 마지막 줄에 나는 이렇게 적었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찾아와도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변한 사람이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오늘 나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어요. 나 자신을 이기는 법. 계좌 잔고가 3천만 원을 넘은 후 내 투자 방식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나는 급등도 급락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느린 길을 택했지만 그 길에서 한 번도 기준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계좌는 어느새 4,800만 원에 닿아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숫자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죠. 나는 어느 날 아침 커피를 내리다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 내가 한 거 맞나?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무모함도 충동도 도박도 버린 완전히 새로 태어난 투자자였습니다. 그날 장은 비교적 잔잔했죠. 하지만 내가 지켜보던 기업 하나가 조용히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어요. 1억의 길은 조급함이 아닌 조용한 반복에서 온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조용히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던 대로 기업의 현황을 다시 확인했죠. 부채 안정적 매출 증가, 신규 사업 순조로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비중을 조금 늘려볼 가치가 있다. 욕심이 아닌 계산과 기준으로 내린 판단이었어요. 오전 11시 내 주요 종목이 2% 상승했습니다. 그 상승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시적으로 차트창이 멈추고 프로그램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몇 초 동안 화면이 굳어 있었어요. 그 짧은 순간 내 심장이 옛날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였다면 이 지연 하나만으로도 공포가 폭발해 엉뚱한 버튼을 눌러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흔들림 속에서도 천천히 아주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잠깐 멈춘다고 내 기준이 멈추는 건 아니다. 그 말은 과거의 그림자에게 보내는 선언 같았어요. 수초 뒤 화면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은 조용히 더 올라 3.1%를 찍었죠. 나는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도 완료. 그 알림이 뜨는 순간 계좌 잔고는 5,015만 원이 되었어요. 나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오랜 시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반이 왔구나. 50억을 향하는 길, 100억을 향한 길. 모든 시작이 이 5천만 원부터였죠. 그날 밤 노트 복기를 하며 나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 산의 중턱에 닿았다. 하지만 아직 올라야 할 길이 멀다. 오늘의 나는 분명 어제보다 강하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느꼈어요. 이제 5천만 원은 목표가 아니라 나를 더 높이 끌어올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것을요. 5천만 원 고지를 넘긴 지 며칠 뒤였어요. 내 계좌는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항상 새로운 유혹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날 오전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대부분 종목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하다는 글을 쏟아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단 하나의 종목이 눈에 띄게 강했습니다. 4%, 7%, 11%. 그 종목은 요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타 성공의 전설처럼 불리던 기업이었죠. 게시판에서는 온갖 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단타로만 400 벌었다 키읔키읔. 이건 그냥 미쳤다. 타세요. 지금이라도. 레버리지 쓰면 이번엔 무조건이다. 그 문장, 그 단어, 레버리지. 그 단어는 내 뇌리에 옛날의 나를 환하게 비춰주는 거울처럼 박혀 있었어요. 7년 전 나는 레버리지에 중독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모은 전 재산, 심지어는 자존감과 삶의 의지까지요. 나는 아주 천천히 커피를 내려놓았어요. 그 잔잔한 소리가 마치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차트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속삭였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14%, 16%, 18%. 손가락이 조금씩 마우스 쪽으로 움직였어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과거의 습관, 과거의 중독이 손끝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지수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단타 종목들 너무 과열됐어요. 오늘은 그냥 조심하셨으면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손끝이 멈췄습니다.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켜준 것처럼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창문을 열었어요. 전주의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과거에 내가 쌓아놓은 먼지를 조용히 털어내는 듯한 느낌이었죠. 나는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선언과도 같았어요. 나는 천천히 모니터 앞으로 돌아가 해당 종목을 관심 목록에서 제거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가벼워졌죠. 오후 3시. 그 단타 종목은 결국 21%에서 마이너스 6%로 대폭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려 손절하며 분노의 글을 올렸어요. 나는 조용히 차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지켜냈다. 그 말엔 나 자신을 향한 작은 칭찬과 깊은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나는 복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한 힘으로 이 문장을 적었죠. 돈을 버는 것보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아래 더 깊은 깨달음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다. 펜을 내려놓으며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늘은 돈을 벌지 않아도 충분히 이긴 하루였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5년. 총 10년의 시간이었어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기업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산업들의 싹을 나는 조용히 쫓았습니다. AI, 반도체, 2차 전지, 클라우드 물류, 원전과 에너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화려한 뉴스보다 기업들의 보고서 한 줄을 더 믿었어요. 사람들의 소리보다 차트의 침묵을 더 신뢰했습니다. 남들이 단타로 춤출 때 나는 기업의 미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모두가 불안해할 때 나는 이유 있는 숫자들이 보여주는 흐름을 지켜보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기업들이 하나둘씩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억, 그 다음엔 3억, 5억, 12억. 계좌는 묵묵하게 쌓이는 숫자들을 아무 말 없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로 숨을 먹게 만든 순간은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계좌를 열었어요. 늘 그렇듯 커피향이 방 안을 가득 채우던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내 눈앞에서 꿈처럼 떠올랐죠. 10억 328만 1440. 10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라 100억이라는 숫자. 100억? 처음 그 숫자를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울지도 못했어요. 목이 콱 막혀서 숨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키보드를 잡고 있던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한 건가? 69세. 남들은 은퇴 후 낙관을 접고 건강 걱정하며 하루를 버티는 나이예요. 그런데 나는 이 나이에 내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을 해냈습니다. 미국에서 22년 동안 살며 모은 전 재산을 레버리지 욕심으로 날려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정말 바닥이었죠. 응급구조 소방관으로 다시 일하며 밤샘 근무를 버티고도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하나도 믿지 못했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했어요. 하지만 단 1,000만 원. 그 작은 씨앗 하나를 붙잡고 나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기업 분석을 하고 복귀 노트를 쓰고 과거의 나와 싸우고 유혹을 이기고 공포 속에서도 기준을 지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렸죠.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내가 나에게 박수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작은 씨앗이 10년의 시간을 지나 100억이라는 거대한 숲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마침내 기도를 하듯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태어났다. 정말 다시. 69세. 누군가에겐 인생의 끝자락일지 모를 나이.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였죠. 세상은 나에게 말했었습니다. 늦었다. 끝났다. 인생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좌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늦은 나이는 없다. 늦은 건 마음뿐이다. 나는 69세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 그 어떤 숫자보다 내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건 나는 나를 이겼다는 그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